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전 구간이 오전 6시 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가 이번에는 한 장관의 집 주소를 노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해당 매체와 야당이 공범 관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 내 이른바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작심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워야 되는 건 아니냐, 결단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11일 취재하던 BBC 기자를 폭행한 사건을 놓고 영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중국 외교부는 BBC 기자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공식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어젯밤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전 구간에 대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파 경보에 지하철 운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은아 기자, 파업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파업이 시작된 지 1시간째인데요. 아직까지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모습입니다. 2016년 이후 6년 만인 이번 서울 지하철 총파업엔 평일 기준 약 9,700명, 휴일 기준 1,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올 들어 첫 한파 경보까지 발령돼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대체교통수단 등 인력 13,000여 명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때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때는 평상시의 85% 수준에서 운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대신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 낮 시간대 지하철 이용엔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예, 정은아 기자, 이 어젯밤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노조와 사측은 어제 오후 2시 협상을 재개했지만 오후 10시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인력 구조 조정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인력 구조 조정안 시행을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잠시 뒤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시청역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안전운임제 연구 시행을 요구하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지 엿새 만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운송업계가 첫 대상으로 정부가 곧바로 집행에 나섰는데 노동계가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끊기면 당장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항만이나 정유업계도 심각한 물류 피해를 입는 만큼 가장 먼저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 업체는 총 201곳, 노동자는 2,500여 명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운수사들은 바로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고 앞서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온 국토부는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실제 운송 거부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물류 정상화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양측은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삭발투쟁으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반헌법적인 행위라면서 파업 수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의 화물 차량에 돌을 던지고 운행을 방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단상에서 삭발을 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울산과 부산, 의왕 물류기지 등 전국 16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항만봉쇄 등 총파업 수위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하고 힘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항만을 전체 봉쇄하는 투쟁, 반도체를 멈추는 투쟁, 자동차를 멈추는 투쟁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에서는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부산시당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비노전 화물차 앞유리에 물체를 던진 혐의와 검거 과정에 항의하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물러가세요. 자, 경찰관 접근하세요. 부산경찰은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해 지난 26일 비노전 화물차에 날아든 것과 비슷한 폐구수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방송차 타고 운행하면서 맞은편에 지나가는 그 화물차를 대상으로 물체를 던졌든지 쐈든지. 경북 포항과 경기 의왕,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지에서도 비노전 화물차 파손이나 폭행 등이 잇따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최진양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하철 파업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사측이 이제 어제 8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사측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지금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야 한다라는 반면에 네. 지금 그 노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부족한데 오히려 늘려도 부족한데 왜 줄이려고 하느냐, 이게 기본적인 핵심인데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실제 사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조금씩 줄여서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인 네. 한 1,500명 가량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가 적어도 올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력 감축을 정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필수 구조 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 장기 결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충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측 노측도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기존에 이거 줄이지 않고 계속 계속 유지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년 하루 한 해만 줄이는 것을 정지한다는 것은 그 큰 틀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필수 그 인력이나 승무 인력을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난해 있었던 어떤 그 불상사 예. 같은 것들이 또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 만장일치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언론 보도에는 만장일치로 이제 그 사측에서 노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지만, 노측도 크게 봤을 때 민노총 측과 한노총 측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그 노측에서의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후문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력 구조 조정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파업에서 우리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렸다는 어떤 뉴스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걸
굉장히 그 최후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보루의 수단이고 이게 먼저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먼저 발동을 하기에는 이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 지금도 뭐 화물연대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협상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판단 면에서도 상당히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개별 법에서 이게 다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게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레일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교통 대란이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하철 노조 파업이 빨리 끝난다면 좋겠지만 이게 이어질 경우에 교통 대란인데 이 법으로 좀 막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파업에 어떤 적법성이 있느냐, 향후에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해도 파업을 위한 그 노동쟁의 종족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략을 서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 가까스로 합의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전례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 정권 차원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반면에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민노총 어떤 한 것을 넘어서 전 업무 그 분야에서 이제 하나하나 파업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코레일 자체에서 이것을 그냥 합의해서 끝낼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대강으로 지금 마치 열차가 서로 마주보듯 그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사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많은 물류가 이동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과연 파업에 대해서 정당한가에 대한 댓글도 봤을 때에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총파업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힘차 투쟁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힘차 투쟁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극한의 대치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이제 파업을 멈추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 상황적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지금 오히려 화물연대에서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무슨 계엄령에 대한 노동 계엄령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국가 경제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특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특수고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실질은 원래 자영업자인데 형태는 어떤 고용관계를 따지고 있기 그리고 이 화물연대에 있는 기사분들은 각 그 사업장에 있는 분들과 그 화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수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그 고용 노동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그냥 월급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고장났어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요. 뭐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 그 고용 형태의 특수한 형태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운송 업무 개시를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국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커다란 경제적인 영향,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해를 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 단계에 있어서도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낸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등기도 반송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사 파업을 할 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무죄가 그러니까 받지 않은 부분, 등기가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무죄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어떤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효력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받지 않으면은 명령서가 효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요건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를 했느냐, 그리고 절차적 요건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른 송달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송달과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의 요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해도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 12%가 발생하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등기 우편이 송달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송달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럼 효력이 없느냐?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가 지금 파업에서 단결 투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송달이 안 된 경우에는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서 법적 효력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시 송달이라는 건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송달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공적으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게시를 하는 것이죠. 그걸로 통해서 사실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인데 이 내용을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공시송달을 비롯해서 적법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만약에 어떤 효력이 없다고 하면 그럼 공시송달 제도가 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자를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고 회복을 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어떤 지금까지 13년 동안 없었던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국민들의 간절함, 경제가 위기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 사실 노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아니고 화물연대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노조에 따르는 파업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가 돼야 파업을 할 수도 있는데 파업이 아니면서 파업이라고는 한 자체가 사실 부적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추후에 절차의 어떤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화물연대는 일단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게 이제 집행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송달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어떤 가처분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처분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위헌 법령 소송까지도 제기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입 단계 2004년도에 도입을 할 때부터 어떤 보면 ILO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강제노동 금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 개시 명령이 예를 들어서 남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가처분도 저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헌 법령 제청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입법적인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그 파업이 있었고 1차 파업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사태가 악화돼서 결국은 강하게 대응하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반성적 고리로서 만든 것이 이 내용이겠죠. 다만 그 내용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썼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대안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노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전공의들한테 대해서 업무 복귀 명령할 것이며 왜 군인들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만큼 물류에서의 어떤 국가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지금 그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모든 것을 거쳐도 지금 복귀가 되지 않고 그에 따르는 손해가 뭐 하루에 3천억 이상이 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끊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탁 찍어가지고 그것을 일단 복귀 명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보충성 원칙에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해서 지금 법원 소송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국가 경제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두 개의 이익 경향을 했을 때에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적어도 제가 예측했을 때는 행정법원이 오히려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한 장관의 집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해당 매체와 야당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전 유튜브 매체 더 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해 벨을 누르고 문 앞에 있는 택배물을 살펴보는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더 탐사는 자신들이 경찰로부터 한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며 긴급 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일부를 제외한 한 장관의 아파트 주소와 일부가 공개돼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더 탐사를 민주당과 협업하는 정치 깡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정재, 이모아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 불법을 대행했다며 더 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선 해당 매체와 야당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분명한 도전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들이 뒤에 혹시 민주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당 매체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거 침입 범죄 집단 더 탐사를 당장 폐쇄 조치하라.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토론회는 사당화, 팬덤 정치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국회 회의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윤영찬, 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사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처럼 당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까지 방어하다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토론회에선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의원들이 매 순간 참 스스로 비겁하고 존잘한 그런 결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원다운 음식으로 가게 되면 동원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연말 앞두고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서른 의원은 이 대표 퇴진을 처음으로 공개 주장했습니다. 내가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궤도에 오를 경우 퇴진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해임안 발의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예결위소 회의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한참 분주해야 할 회의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후 늦게 간신히 회의가 열렸지만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부 주요 예산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 삭감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거나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와 함께 여야가 함께한 예산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합니다. 해임 건의안을 하겠다는 말은 결국 예산안 법정 기간을 넘기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에선 국정조사 보이콧 방안까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여당 반발에도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안 제출과 별도로 탄핵 소추안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여야가 예산안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면서 작년에 이어 다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한 일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인터넷 매체 더 탐사에서 긴급 응급조치 결정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결정문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의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물론 뭐 뒷부분은 지웠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생중계로 방송된 거에는 사실 한동훈 장관, 그 주소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어느 곳이구나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사실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 특히 그 가족들에게 그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제 아예 그 다음에는 접근 금지를 내리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문서를 갖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가 되면 사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전날 그림도 나왔었고, 그다음 이제 주소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데 이 더 탐사라는 곳이 사실은 이게 언론 매체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등록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도 저버렸다라는 건 이미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지 한동훈 장관의 그 원칙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지금 더 탐사가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하는 문제인데 이건 단지 한동훈 장관 스토킹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까지 저는 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뭐 한동훈 장관도 원칙적인 말안을 했지만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리고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탐사 측은 이제 한 장관을 향해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라.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더 탐사를 언론으로 봐야 될지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행, 아파트 건물 무단 침입, 그리고 도어락도 누르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취재 활동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취재도를 좀 넘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언론으로 일단 등록돼 있고 현재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을 하는 만큼 언론도 지금 현재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한 주장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열성적 구독자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이게 연동돼 있어서 뭐 정치도 진영화되고 언론도 진영화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뭔가 이게 결사대처럼 좀 더 우리가 더 앞에 나가서 이런 거 싸우고 있다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보이지는데 예. 이런 언론의 자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걸 지켜나갈 때 더 가치가 높아지고요. 좀 더 이런 탐사 보도를 위한 심층적 취재를 통해서 좀 정제된 걸 보여줘야 더 신뢰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그 현상, 충돌하는 그 장면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이 언론적 그 환경을 보다 자기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예. 점에서 좀 더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더 탐사의 공범자다. 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좀 뭐 뒤에서 배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냐면 김의겸 의원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청담동 술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새벽까지 술을 마셨네. 근데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그 말을 한 당사자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같이 옹호를 했던 민주당 의원의 그 지도부들도 사실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서 나한테 사과하는 게 창피하면 국민들에게라도 사과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면책 특권이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탐사가 단지 그냥 인터넷 매체의 일종의 코인팔이다라고만 우리가 그냥 비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뭔가 누군가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만일에 이런 의혹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과 이 김의겸 의원의 이런 허위사실 관련된 주장을 두둔했던 민주당의 지도부에 관련된 그 의원들도 사과를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이 더 탐사와 함께 계속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에 지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김의겸 의원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논란을 두고도 정치권 내각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또 최서원 씨의 딸, 최순실 씨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마디 또 보태는 자 그런. 장외에서 이제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들을 보태고 있는데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언론 취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일종의 언론의 갑질을 당한 사람인데요. 이걸 이제 보복적 차원에 우리도 그럼 가서 어떤 사람 뭐 김어준 씨를 대놓고 거기 앞에 뭐 텐트 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차피 이게 공직자의 일반인과 공사 구분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어떤 취재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건 사실입니다. 김어준 씨도 이제 이렇게 가택 침입이나 주거 침입의 현재 공동주택의 문제는 좀 복잡한데 일단 현관을 지나가서 그 집으로 그 복도까지 가면 이렇게 일단 판례는 주거 침입으로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언론들은 보면 대체로 뭐 탐사 보도나 이런 언론의 TV나 이런 데 반영된 거 보면 보통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걸 다 지금까지 노출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런 취재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좀 더 이걸 더 뭐 보복적 차원에서 특정인 누구 집 앞에 가서 취재란 이름으로 뭔가 괴롭히는 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그 매체가 뭐든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내의 분열이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자, 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쭉 봤을 때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갈등 모습 이런 거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당내의 여러 가지 리더십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연말 앞두고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서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나 개인,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사당화 이야기도 나오고 리더십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연말에 큰 판이 벌어질 것도 같다. 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내의 국회의원들이 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2024년 4월 총선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쯤 되면은 큰 판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항상 공천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옵니다. 아마 서른 의원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친이낙연계 아니면 비명계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겉으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총선 공천권과 그걸 둘러싼 당내 권력을 누가 갖느냐. 특히나 호남의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 텃밭 아닙니까? 거기서의 그 공천권을 누가 갈 것인가 내년도에. 그리고 비이재명계 같은 경우 대체로 수도권 의원들이 많은데요. 수도권은 항상 총선에서 여야가 굉장히 박빙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총선에서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의 겉으로의 모습, 목소리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다른 거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헤게모니를 둘러싼 친명과 비이재명계와 이제 친이낙연계가 결국은 또 갈등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당장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포토라인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 곧 포토라인을 쓰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비한 이런 목소리라고 보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로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대표 사퇴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 현역이기도 하고 중진 의원인데 너무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무책임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100일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이게 대선 후보의 상대 진영에서의 책임자였기도 했고 또 이러한 형태의 주장을 당 대표 전당대회에 또 나와서 하셨고요. 당원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소환이 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국민 여론도 보면 현재 정치적 야당 탄압에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중진 의원으로서는 좀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했다.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너무 성급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당내 소장파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또 반박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조금 박해,
네 분에 대해서 쓴소리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얘기를 뭐 특별하게 저분이 무슨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러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당을 사랑하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민주당에 잘 되기 위해서 뭐 제가 쓴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라고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한 조금 박해는 이제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의원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같은 데서? 이 유시민 작가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의 진영을 조금 넘어서서 좀 뭐랄까요 지지하거나 아니면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유시민 작가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민주화였어요. 민주적인 민주화. 그런데 과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 저렇게 억누르는 것이 본인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민주화, 민주적인 절차나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과 어떻게 같이 일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제 현역 의원을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사실 당내 주류 세력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민주당의 큰 어젠다라든지 민주당의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가던 분인데 과연 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지지도 발언을 했고 지지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본인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같은 주류 세력들이 몰락하지 않을까, 뒤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입단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되는데 과연 글쎄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거 과연 통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당 사이에 권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은 단합된 목소리도 내야 되고 다양한 또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와 또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단결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의 각각 이야기는 서로 틀린 이야기도 아니고 또 다 맞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판의 어떤 영역이 좀 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의 운영이나 태도 이런 문제로 가지고 서로 약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당의 노선 이런 쪽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대전환은 실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비례연합당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저만 동의해주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공개하자. 전 이건 미친 생각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이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신 주기 목적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진보 진영의 다른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이제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진보 진영 전체가 침몰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어디 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리스크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면 본인은 당연히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될 텐데 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원칙이 아니라 반대만 하면 바로 눌러버리는 집단주의적이고 패거리적인 정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법적 기소를 당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이정미 대표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는 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많이 놀라셨고요. 예. 전혀 그럴 일 없다.
근데 저는 정의당, 뭐 남의 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더 이상 정의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를 향해 오는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말 내가 받을 만해라고 생각하는 국민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당대표로서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소위 리더십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켜라, 나를 보호해라 뭐 이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짜로 억울하시면 겹겹이 입고 계신 방탄조끼 다 내려놓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서 수사받는 게 오히려 더 멋진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드러나면 국민들이 더 이재명 대표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한 예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전 대표였던 이회창 총리. 대선 자금, 불법 자금 문제로 의혹이 휩싸였을 때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는 강경수를 두어서 전국을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예. 자신 있으면 정말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우리 정치가 이재명 대표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검을 다시 이제 꺼내 들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법사위의 위원으로 이제 계시니까 법사위의 이제 법안에 이제 키맨으로 좀 계신 것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뒤에 특검, 뭐 탄핵, 해임, 정치에서 핵폭탄 발언을 하시는 그 빈도가 북한 미사일 발사하는 빈도하고 비슷하게 잦아드는 것 같아서 예. 이거를 보시는 국민들이 좀 짜증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검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 어떻게 보면 대장동 대선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 검사, 변호사, 회계사, 언론사까지 다 붙어서 10,000% 이상의 수익을 낸 희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하다면 이제 특검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를 활용해서 패스트트랙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먼저 내려놓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특검에 진행되면 특검마저도 정쟁화 될 겁니다. 그리고 특검의 결과조차도 민주당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검 결과까지 부정해버리면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납니다. 이 특검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말로 대장동 자체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다시 한번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드리고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면 저도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위한 한 표에 기꺼이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에 동의하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특검 또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니까 내가 임명한 검사로 나를 지키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짜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시면 우리 대장동 특검에서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만약에 사퇴를 안 한다면 이 특검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맞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사퇴를 안 하는데 굳이 대장동 특검을 진행하는데 제가 찬성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쟁을 위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도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로 굉장히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제 해임 거리안이 이제 오늘 이제 발의가 될 예정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이태원 참사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 탓이오라는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 한 명 나오지 않은 거 좀 아쉽습니다.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인데
억울하더라도 책임지는 것이 무한 책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국정조사 통과한 바로 며칠 뒤부터 이렇게 들고 나온 건 전 정쟁이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저는 슬프게도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셨으면 반대 기권표가 몇 배는 더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국정조사를 중심에 희생자와 유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영을 위한 공격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더 큰 틀에서는 아마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하면서까지도 이슈는 이슈로 덮였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사법 리스크에 대한 희석하기 위해서 이슈를 덮자. 지금 대장동보다 국정조사에 국민들이 관심 갖게 하자라는 어쩌면 아주 정치 공학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이 가운데 유가족과 희생자가 있는가. 오히려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이걸 보면서 더 마음에 상처기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의 이제 파업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도 이제 정부에서 내리고 있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노란봉투법을 이제 다시 들고 나왔어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진보 진영의 의원님이시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진보 보수가 있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진보고 오늘 일어나면 밤에는 보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법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반대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법안에 담긴 그 정신, 그 이분법적 논리는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항상 절대 선이고 자본은 항상 절대 악이다라는 생각으로는 우리 이 법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요. 대한민국 경제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동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이 물류 파업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희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분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지금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화물연대 파업은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의 지금 조건들을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업종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 달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요청한 세 가지 업의 3년 연장을 일단은 확보했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부와 협의하는 게 맞지. 내가 원한 이왕 파업하는 김에 끝까지 다 얻어내겠다. 내가 100대 0으로 이겨버리겠다. 완승하겠다. 정치와 협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 집니다. 국민 여러분들 냉정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낼지 출구 전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대한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기자가 중국 공안에 끌려가 구타당한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영국 순핵 총리는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했고 영국 당국은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도 오히려 영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유엔은 중국의 강경 진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봉쇄 항의 시위를 취재 중이던 BBC 기자가 중국 공안에 결박당한 채 끌려갑니다. 시위대는 기자를 풀어주라고 외치고 기자는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소리칩니다. BBC는 에드 로런스 기자가 공안에 수시간 동안 감금돼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순핵 총리는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며 자국 언론인을 폭행한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Now let's be clear, the so-called golden era is over, along with the naive idea that trade
would automaticall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reform. 중국 외교부도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영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英方有关言论罔顾事实，颠倒黑白，粗暴干涉中国内政，中方对此坚决反对。 중국의 강경 시위 진압에 유엔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people's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ir right to demonstrate peacefully, and urge the authorities to guarantee that right. 상황이 악화되면서 영국 정부는 자국 원전 사업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면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캠핑 용품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캠핑 가스 용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화재 등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14개 제품 중에 안전 기준에 맞는 제품은 단 3개뿐이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캠핑용 가스 버너입니다. 밸브에 가스 누출 탐지제를 뿌리자 거품이 올라옵니다. 가스가 새는 불량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캠핑용 가스용품을 조사해보니 14개 중 11개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든가 다 틀어놓고 자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스가 새거나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는 제품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시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된 가스 랜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캠핑용 가스용품 관련 사고는 59건으로 가스버너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하여 질식 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를 차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KC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벌써 연말이죠. 외신을 통해 들어온 올해의 사진들입니다. 2022년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해야 했고 군인이 아닌 일반 여성들까지 자진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식당인데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손님들을 위해 특이한 좌석을 선보였습니다. 불법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입니다. 중남미에서는 폭력이나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습니다. 이란의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여성인권 보장운동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도 올해의 사진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눈에 띄는 지구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에서 비롯한 기후 문제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폭염과 산불, 그리고 홍수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문제가 올해 이 지구촌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는데요. 그린란드 서부 빙하 꼭대기의 빙하가 녹아 청록색 물이 보입니다. 레바논 바다에는 사람만큼 커다란 해파리가 등장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온 상승으로 홍해에 서식하던 해파리가 지중해로 활동 반경을 넓힌 겁니다. 모두 다 얼핏 보면 아름다운 풍경 같지만 사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장면들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모아놓고 보니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해야겠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 기온 영하 6.8도, 대관령은 영하 10.4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두꺼운 겨울용 외투와 목도리, 모자 등으로 중무장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전주는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에서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지방으로 차츰 눈이 내리겠는데요. 전북 서부와 제주 산지에 최고 7cm가 넘는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과 전남 서부에도 최고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그 밖의 충청, 호남 내륙 지역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차츰 누그러지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